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좀 지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광복절 전야제는 어떻게 돼요? 잘 된 거죠? 네, 뭐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잘 됐는데 사실은 그 광복절 전야제 출발이 작년 광복절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작년 광복절이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벌어졌고 광복절 행사 자체가 엉망이 됐어요.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네, 쪼개졌죠. 광복회도 안 가고 결국 이 국가 정부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장도 결국 안 갔잖아요. 네, 그걸 맞아요. 안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이 2년을 더 하는데 이 광복절 행사를 광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놔서 되겠나 이 생각 하나. 광복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축제인데 그렇죠. 이거를 정부가 실내 공간에서 그냥 기념식 정도로 하고 국민을 지켜보고 이거 안 되겠다. 아, 맞네. 그렇네. 국민 축제로 벌여야죠. 정말 기쁜 날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내년에는 그 전야제를 국회에서 축제로 하자. 국민 축제로 하자. 마당 열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준비를 해서 예산 편성도 조금 했는데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보훈부 예산도 있어서 거기도 좀 땡겨오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응원봉 들고 비상기업 맞고 탄핵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그런 보답도 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2만 6천 명이 들어오도록 표를 우리가 발매를 하고 무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받고 한 겁니다만 근데 3만 5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신나는 자리가 됐고. 국회에서 그런 행사 사실 그동안 별로 없지 않았었나요? 사실상 처음이죠. 그러니까. 네. 국회마다 활짝 열고 했는데 너무 신나서 그날 광복절 전야제라는 것도 신나고 또 행사도 준비가 잘 돼서 막 다들 뛰어서 잔디밭이 아주 좀 많이 망가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무를 총괄한 게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었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의장님을 모신 이제 주된 이유는 바로 이제 개헌 좀 구상을 좀 듣기 위함인데 이번에 개헌이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근데?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개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직 대통령의 의지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진짜 의지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세요? 저는 의지가 아주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건 의장님의 추정입니까? 아니면 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저랑 여러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지난 4월 달 제가 아주 그 개헌 꺼냈다가 아주 문매를 맞았던 그 시기. 그 시기에도 사실은 이재명 당 대표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한 거였고 근데 너무 내란 종식이 먼저다 하는 여론이 높아서 더 진행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후보가 돼서 18일 날 개헌 공약을 하면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또. 그때 같이 얘기했던 건데 너무 반대가 심해서 진행할 수 없어서 오 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했다. 네, 좀 미안하다. 이런 유의 발언도 하고 그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건데 그런 얘기도 하고 지난 17일 날 제가 다시 재헌절 날 이제 개헌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꺼내겠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그 전날 제 발언 요지를 또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대통령이 개헌 필요하다는 SNS에 글을 또 올렸죠.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힘을 실어준 거네요. 네, 아주 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합의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저랑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개헌 의지에 관해서는 뭐 분명하고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사실은 발벗고 나선 셈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다 또 개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헌 추진의 이제 방법과 절차라는 게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을 하고 네. 여기서 개헌안 도출을 하고 네.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 붙이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제시한 일정을 보면 개헌특위를 9말 10초에 띄우겠다. 네, 네. 왜 9말 10초예요? 그게 이제 7월 달에 한 얘기인데요. 네. 인수위가 없이 출발한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출발했다는 거는 굉장히 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개헌 이야기를 하려면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출발하는 데 문제가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안정되는 시기 그 시기라고 하는 건 정부가 구성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3대 특검이 진행이 되는데 3대 특검이 일정한 단계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고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네. 상태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 또 더 나아가면 정부가 그 정부의 구성에 거기에 정부 조직법까지 가능한 시기가 대개 한 9월 말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러면 정부가 조금 안정되는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가 안정되는 시기. 더더군다나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는 미국발 관세 협상 문제도 있고. 최대 급한 불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대략 정리되는 시기가 9월 중하순 정도면은 대략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9월 하순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신 개헌특위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인데 네. 보통 이전에 보면은 그거 말고 헌법학자나 이런 사람은 개헌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자문안을 내면 그걸 갖고 개헌특위가 이제 다시 논의한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그 이미 제가 작년부터 작년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고 작년 7월 17일 날도 원포인트 개헌도 좋고 그렇죠. 그걸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것도 좋고 다 의견을 들어서 할 테니 한번 만나서 개헌에 관해서 논의하자 그런데도 전화번호도 안 알려줬어요. 누가? 윤석열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전화번호 알 필요 없고 만날 필요 없다. 아예 무시당하셨어요. 완전 무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개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개헌 자문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이미. 자문위는 다시 구성할 이유 없다라는 네,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하려면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개헌특위가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회도 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9번의 개헌이 있었는데 그중에 2번만 그래도 국민의 의사를 그래도 수용하는 정도의 개헌이었거든요. 60년 4.19 그렇죠. 이후의 개헌, 그다음에 87년 6월 항쟁 이후의 개헌. 나머지는 전부 다 대통령이 그 권력을 강화한다거나 장기 집권 야욕에서 그런 일방적으로 했던 거죠. 우리 헌법 처음 만들어질 재헌헌법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직도 그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낡은 헌법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근데 10월 초가 되면 바로 국정감사 들어가잖아요. 네. 국정감사 끝나면 이제 예산은 심의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 개헌특위가 예산안 통과될 때까지 이게 그냥 개점 휴업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좀 따라붙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개헌특위가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고 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산하에 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거기가 국민 홍보를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짬을 내서 이 개헌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논의하자 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 저지선 얘기를 강조한 바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응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개헌을 해야 되는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헌 저지선 선거 전술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100석 이상은 지켜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 대선 과정에는 개헌하자고 또 다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에서 제 생각은 개헌을 하는데
개헌을 한 번에 끝나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개헌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개헌 시기만 오면 모든 곳에서 자기가 필요한 개헌을 다 들고 나오니까 이견도 많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하자. 그래서 개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 차례 나뉘어서 개헌을 해도 되니까. 여러 차례 혹시 2단계 개헌보다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전 더 갈 수도 있다고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1단계는 일단 어떤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 네. 일단 5.18 전문수록. 네, 전문수록을 한다거나 이번 개헌을 거치면서 보니까 우리 헌법이 훌륭한 헌법인데 좋은 권력자가 나오면 민주주의 정신을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민주주의도 해치고 계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엄을 정말 그 비상한 사태 무슨 전시나 이런 사태 말고는 안 되는 거니까 국회 승인권. 아, 국회 승인권? 네. 그런 걸 사전에. 네. 그리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거나 지방자치분권 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큰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4년 연임제나 결선 투표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거고요. 근데 지금 약간 뒤로 미루신 이유가 이거는 1단계가 포함 안 될 수 있다고 혹시 그렇게 미룬 생각하세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것도 상당히 공감대가 넓어요. 그것도 60%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본 것들을 보면 4년 중임제 지난번 올해 5월 18일 날 입소수 한경이 네. 조사한 거 보니까 63%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그 비슷한 때 조사한 게 60%쯤 되고요. 그래서 4년 연임제에 대한 이 국민적 여론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대선 지방선거와 네. 또 총선이 평가하는 시기로 2년씩 주기가 맞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해서 다음번 그러면 다음번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총선이 놓이고. 그런데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그때 이제 4년 중임제라는 표현, 4년 연임제라는 표현에서 뭐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네, 그건 이상한 해석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4년 연임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임을 연부처 한 번만 하자.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띄엄띄엄 하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바로 이어서 할 수만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임제를 더 엄격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데 그러니까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연임제는 그러니까 계속 연임한다. 그래서 장기 집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연임. 바로 붙여서 한 번. 그러니까 뭐 이런 만약에 개헌 다시 공론화되면 괜히 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해서 왜곡시킬까 봐 한번 우려가 돼가지고 여쭤본 건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네, 그 시선 집중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냥 막아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다. 그럼 1단계 근데 지금 의장님이 열거만 해도 그 많은데요.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네,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헌은 우리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한 명만 더 나와도 삼천리가 초만원 일대 그때 만들어진 개헌이에요. 38년 전 개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개헌은 MZ세대에게 그 AI 네거티브 시대죠. 예. 이런 시대에 삐삐를 채우거나 286을 채우는 그런 꼴이어서 예. 이제는 핸드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삐삐 말씀하시니까 좀 그립긴 하네요. 요즘 제가 지난번 어디서 삐삐 얘기했더니 삐삐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2단계에서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단계는 거기서 못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예.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숙성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하여튼 그런 등등의 저는 그래서 딱 정해놓지 말고 1단계에서 다 못한 거는 2단계로 또 가져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를 한 가지 개헌을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네. 100만큼 낫다. 예. 그래서 이제는 개헌을 시작해야 될 단계고 1단계 개헌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개정해야 되는 거죠? 그거 개정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이게
공직선거하고 같이 치러야 투표율이 높아져서 50% 이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는 사전투표가 없고요. 선거 연령도 18세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국민투표법은 18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 연령도 맞춰야 되고 사전투표도 맞춰야 되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투표권 문제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개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약간 공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1단계 개헌은 지방선거고 동시에 국민투표하자. 네. 2단계는 총선할 때 같이 국민투표하자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가 최우선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개헌 국민투표가 선거 지형이나 구도에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만약에 판단을 하면 소극적이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개헌에 대한 태도 또는 네. 개헌의 내용 이런 것들이 내 선거를 치르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면 그렇죠. 어떡할까. 그렇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 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앞으로 논의를 해서 정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이 개헌 국민투표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거하고 분리해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투표율이 이게 50%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개헌 국민투표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 그게 이제 확실히 자신이 있지 않으니까 큰 공직선거랑 같이 붙여서 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판단만 되면 공직선거랑 좀 달리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임기 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가 나왔던 여론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개헌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여쭤보고요. 이번에 좀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조사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내용을 주로 이제 물어보던가요? 그 개헌할 때 내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로 들어갔잖아요. 네. 국회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트 입고 담 넘어갈 때 제가 이제 담 넘어갈 때 그때 왜 담을 넘어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국회 봉쇄 상황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물어보고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의 절차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갔는지 또 그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 통화는 개의 시간을 정해야 되거든요. 국회법에 의해서 여야 교섭단체하고는 개의 시간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두 차례 이야기하고 그날 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하고 두 차례 통화를 하셨어요? 그럼요. 개의 시간을 국회 절차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회의 시간을 정하려면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제가 이제 1시간 준다고 처음에 12시 28분에 전화해서 지금 비상사태니까 1시간을 주겠다. 빨리 들어와라.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되니까요. 그렇죠. 모일 시간을 안 주고 그냥 통과시키면 그것도 절차상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랬더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얼마나 더 달라고 그러죠? 얼마라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게 28분인데 33분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더 상황이 급박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그건 38분에 통화가 됐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그 사정 변경이 생겼다. 계엄군 유리창 깨고 본청으로 들어와서 더 긴급해져서 30분 땡기겠다. 그랬더니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의원들이 못 들어왔으니 국회 문을 열어달라. 근데 그때 이미 우리 사무총장이 난리를 쳐서 두 번 문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러고서 그다음에 연락도 안 되고 문 열어주지도 않고 또 그거를 우리 행안위원장한테도 경찰 쪽에다 연락을 할 때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미 안 돼서 그건 안 된다. 근데 당신들이 여당이니까 당신들이 경찰에다 얘기해서 열고 들어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시간 더 달라고 하는 걸 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 추경호 대표 시간을 더 달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원들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제가 추경호 대표가 어디 있는지 뭐 또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경호 대표는 국회 안에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고의로. 그게 이제 고의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렇죠. 뭐 판단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상황이 그때 그랬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했는데 네. 그건 이제 비상계엄 해제하고 난 후에 결의안 통과시키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막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뭐 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시킬까 하다가 의원들이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너무 또 과하게 얘기하면 그때 저희 여기서 방송에서 의원들을 전화 연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막 엄청 이제 네. 화가 나 있는. 네, 그래서 그거를 공개적인 발언으로 막 나오게 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죠. 이제 그건 하지 말고 좀 기다리자 이렇게 했죠.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좀 언제 한번 따로 모셔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 좀 여쭐 게 되게 많은데 한번 기회 좀 주세요, 의장님. 네, 그러죠, 그거는 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중국 정승절에 지금 참석하시죠? 네. 혹시 이때 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미션이나 혹시 이런 걸 갖고 가시는 걸까요? 뭘까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뭐 전승절이라고 하는 게 이 중국의 큰 행사고 그렇죠. 또 지금 우리한테 중국은 매우 중요한 그 한중 우호 증진을 필요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또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중국도 우리가 그냥 무시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바로 그 경계를 같이 두고 있는 오랜 역사 속에서 얽혀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소통을 물론 해가면서 이거는 그럼 국회의장이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로 한 거죠. 시진핑 주석은 저기 그 경주 에이펙에 오는 걸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럴 겁니다.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도 제가 2월 달에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그때 얘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저한테도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처음 그런 얘기한 건데 거기 에이펙 가는 거는 국가 정상들이 가는 게 관례고 나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2월 전에 오는 걸로 거의 결정돼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노란봉투법 그 가결된 후에 의장님이 소회를 밝히셨더라고요. 네. 남다른 법안입니까 의장님에게는? 노란봉투법은 제가 2013년에 을지로위원회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법인데 이 법의 핵심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그 시대에 열받아서 난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극하게 싸운 거죠. 예. 지금 상태 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일을 해도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고 못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로조건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도 들어주질 않으니 싸움이 아주 격해지거든.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산업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고 그게 10년 만에 이제 통과되는 거여서 감회가 아주 새롭죠. 호적이 정리가 됐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했습니다.